보자. 우리 케플러 아저씨는 브라에가 물려준 그 방대한 자료를 보고서 그 수학적인 주치 A라는 행성의 움직임을 기록한 걸 보면서 그 위치에 대한 수학적 규칙을 찾아내. 그래서 그 방대한 자료의 그 숫자들을 몇 년 동안 째려보다가 규칙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죠. 그게 바로 케플러 제1법칙입니다. 케플러는 케플러 제1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내 맘대로 타원 궤도의 법칙이라고 쓰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수업에서는 그냥 자 거기 1번 원숭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준호잖아. 다 알아. 여기 원숭이가 준호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내가 집에다 성적표를 발송해. 어머님한테 성적표 보내는데 우리 1번 원숭이는 곤란하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때는 준호라는 정식 명칭을 써줘야 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케플러는 케플러 제1법칙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논문을 써. 그러면은 케플러 제1법칙 참조라고 쓰는 겁니다. 근데 케플러 법칙의 그 시리즈가 되게 많아 보통은. 그러니까 케플러 제1법칙 가로치고 타원 궤도의 법칙 참조 이렇게 쓰게 되는 거지요. 정식 명칭은 케플러 제1법칙입니다. 케플러가 찾아낸 게 뭐냐면은 이런 거잖아. 우리의 선 아저씨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행성이 태양을 완벽하게 원운동으로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타원 궤도지요. 그런데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공식은 어떻게 될까? 오늘 공식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입니다. 원의 공식. 그렇지.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x축과 y축이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정한 거리 아래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정정이 됐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타원은 예시를 들자면은 이런 식이야. 2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디 들어봤어요. 얘는 보통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은 타원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얘는 원점이 하나였잖아. 얘는 원점이 두 개야. 그렇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임의점 여기서 거리를 구했을 때 얘가 A라고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거리가 B입니다. 그럼 이 총 길이를 A 더하기 B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럼 만일 임의점 여기야. 나는 여기를 A 다시라고 할게. 이 길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야? B 다시가 되는 거겠지. 맞아? 그러면은 A 다시 더하기 B 다시가 같아야 돼. 만약 내가 임의의 점을 여기에다가 찍는다.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니? B 다시 다시고 얘는 A 다시 다시인 거야. 그러면은 이 임의의 점이 A 다시 다시 더하기 B 다시 다시는 같아야 돼. 얘가 타원은 정의가 이렇게 내려집니다. 그래서 행성이 움직이면서 뭔지는 몰라도 하나의 초점 중심은 분명히 태양일 거야. 다른 한쪽은 뭔지 몰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중력에 뭔가가 있겠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얘네들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다 타원 궤도로 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 저희 지구도 그럼 지금 타원을 하고 있어요. 지구는 거의 원에 가깝기는 해. 근데 약간 타원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타원 궤도가 여기 어딘가 공식 안 나와 있나? 생각이 안 나네.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이지는 않은데 보통 여기를 정말 중심으로 잡고 보잖아. 그럼 여기를 장반경 R이라고 두고요. 라지 R.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단반경이니까 스몰 R이라고 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어떻게 되더라? R 더하기 R인데 빼기 단.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이 있고요. 원은 이렇게 됐던 것 같아.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건 아닌데 뭐 이렇게. 그럼 만약 원이다 그러면은 라지 R과 스몰 R이 똑같겠지. 그러니까 0으로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직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얘도 억지로 얘기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라지 R이고요. 그 다음에 스몰 R은 얼마야? 0인 상황이 되겠지. 얘가 직선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직선의 경우에는 요거 맞는지 모르는데 대충 이런 느낌의 수식이었어. 잘 생각은 안 나는데. 만약 이렇게 돼. 근데 스몰 R이 0이잖아. 그럼 얼마 나와? 1이 나오겠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타원은 이 타원의 이 납작한 정도는 얼마인 거야? 0보다는 크고요. 0이면 원일 거니까 1이면 직선이지. 얘보다는 작아. 수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야. 조금 그럼 어떤 거랑 약간 모르겠지. 약간 직관적으로 뭔지는 알겠는데 뭐라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요거 책 어딘가에 계산하는 법 있긴 하거든. 타원 방정식입니다. 원 방정식처럼 타원 방정식이고 얘가 납작한 정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수식으로 표현된다라는 얘기인 것뿐이야. 근데 별거 아닌 수식이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네가 이쪽에서 뭘 한다 그러면 그때 그냥 여기 쳐다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하나하나 다 찾아서 증명해줘. 그러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은 두 번째가 의미가 없어. 얘네들 그냥 다 사칙양산 연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가 타원은 이런 식으로 수식이 이루어지는구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 원의 정의만 이해하면은 얘는 쉽게 이해가 되거든. 근데 타원의 정의는 얘보다 복잡해지면서 이 타원의 납작한 정도가 이런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를 요런 수식이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되는지 그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거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얘는 언어니까 외우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이유가 뭐야? 책을 읽기 위해서인데 왜 읽는 거야? 내용을 알기 위해서인 거지. 글자가 글자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수식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십니다. 풀어주는 건 의미도 없고 나도 안 외우고 있어. 저 근데 타원 저거 왜 기계가 다 같아요? 타원의 정의가 이래. 원의 정의는 R로 똑같을 때잖아. 네. 타원은 두 개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똑같은 애들의 점들의 모임이 타원의 정의야. 이해가십니까? 저 오른쪽 저거가 왜 전식인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내가 어떤 타원을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타원도 있을 거고 요런 타원도 있을 거잖아. 아니 이 타원의 납작한 정도를 표현하는 개수값이 이렇게 해서 결정된다라는 얘기야. 1에 가까울수록 납작하겠네요. 즉 1에 가까우면 그냥 납작한 거고. 그럼 다시 여기로 가보도록 하자. 태양이야. 여기 누가 있는지 모르지요. 지구는 거의 원에 가까운데 수성은 저 26이 거의 20% 정도 됩니다. 수성은 꽤나 타원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케플러 아저씨가 찾아낸 게 타원 궤도의 법칙이다. 그래서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원운동을 하는 게 아니었어. 타원이었어. 라고 타원 궤도의 법칙을 발표합니다. 이해가니? 그리고 타원 궤도의 법칙을 발표할 때는 타원 궤도의 수식에 집어넣어서 브라이가 물려준 그 방대한 숫자들이 다 이 공식에 맞아떨어진다를 보여줘야 될 거잖아. 그래서 맞아떨어지는 것을 확인시켜줬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태양 말고 엄청난 큰 질량을 가진 뭐가 있어요? 많지 우주에서는. 근데 타원이 딱 저게 되면 딱 두 개, 태양이랑 나머지 한 개가 있고. 뭐가 있어? 근데 그거 뭔지 몰라요? 그건 뭐지? 이해갔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태양을 기준으로 얘기하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의 수성이 빙글빙글 돌아서 여기에 왔어. 이럴 수 있겠죠? 또는 빙글빙글 돌아서 여기에 왔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가장 가까운 데 왔어. 그럼 가까울 때니까 뭐라고 얘기해? 요 점을 우리는 근일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요 점이 왔어. 가장 멀리 있지. 뭐라고 얘기해? 원일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된대.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들의 공정궤도는 수성이 내가 20% 정도라고 그랬잖아. 그치? 0.2 정도의 숫자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지구는 거의 원에 가깝습니다. 다른 행성들도 상대적으로는 원에 가깝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야. 케플러가 케플러의 제1법칙을 발표한 이후로 아주 과학계들은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일단 브라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브라이가 결국은 타협했단 말이지. 우주는 태양을 중심으로 두는 게 맞아.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얘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 라고 개소리를 하면서, 왜냐면은 그때는 과학계랑 종교계가
맞짱 뜨려고 했을 거잖아. 그렇겠지. 그런데 사실 다들 말로는 종교, 왜냐면 이런 거다. 그 전에 이제 갈릴레이가 얘기를 했었을 때는 이런 거야. 금성이 여기 있어줘야 되는데 여기 있단 말이지. 이 오차 너 증명해봐 라고 종교가 시비 걸고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불화의 이론까지 완성이 됐다가 다들 뭐 고민하다가 뭐 어쨌든 이래가지고 딱 어떤 시대적으로도 맞아 떨어져가지고 케플러의 이 이론은 굉장히 각광받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거 타원이 더 벌어지는 게 중심 두 개 사이의 거리랑 좀 비례되잖아요. 저거 중심 두 개가 멀수록 더 압축해지고 가까울수록 더 원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둘이 질량이 어떻게 차이 나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네. 그 전체 타원의 크기에 비해서 멀리 있으면 이란 얘기겠지. 너의 질문은. 네. 뭐 그렇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구는 거의 원이니까 저 이상한 저 질량 저게 우리랑 태양이랑 가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잘 모릅니다. 거기까지는. 이 잘 모른다는 게 안 밝혀졌다는 얘기는 아니야. 내 분야가 아니어서 그렇게 관심은 없었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봐봐. 케플러의 법칙, 제1법칙이 이제 과학계에서 각광을 받은 다음에 케플러가 불화에다 물려진 이 방대한 숫자를 또 째려보기 시작해. 수십 년을 째려봤을 거야. 이게 한 번에 딱 나타나는 그런 건 아니잖아. 숫자들의 규칙을 찾아내는 걸. 그리고서 이제 케플러의 제2법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케플러 제2법칙 뭐라고 나와있니?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죠. 그럼 보도록 합시다. 다시 여기 이렇게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수성이 이렇게 나는 조금 과장되게 그린 거야. 이 이신율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얘를 또 확인을 해보면 이런 거다. 얘는 한 달 사이에 이만큼을 가. 근데 여기서는 한 달 사이에 이만큼을 가고요. 여기서는 한 달 사이에 이만큼을 간단 말이지. 멀리 떨어지면 속도가 느려져.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숫자를 보니까 불화에다 물려진 그 숫자를 보니까 여기선 되게 빨리 움직이고 여기선 느리게 움직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엄청난 깨달음을 얻은 거야. 이 면적이 얘도 한 달 사이에 간 거리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면적이 같구나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이해가니? 케플러는 이 법칙을 발견을 했었을 때 왜?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을 한 게 아니야. 수학적인 규칙을 따라갔더니 이런 패턴을 보이더라 라고 학회에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인데 오늘날 여러분들의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얘는 짧아. 위치 에너지가 작잖아.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큰 거야. 얘는 길지요. 위치 에너지가 크니까 운동 에너지가 작아. 라고 계산하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케플러도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했던 건 아닌데 케플러는 그냥 본질적으로 수학적 규칙이 여기에서 형성되었다. 뭐 요거를 발표했던 거죠. 이걸 중점적으로. 이해갔니? 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얘는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해 줘야 될 거고요. 넓이를 구하니까 적분 공식을 사용했겠죠. 겠지. 뭐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우리 이해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저거 부채꼴 구할 때는 적분 안 써도 되지 않아요?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는데 써도 되겠지. 그럼 봐봐. 케플러는 또 이 방대한 자료를 몇 년 동안 쭉 째려보다가 드디어 케플러 제3법칙을 이번엔 또 무슨 색으로 써볼까요? 분필이 색깔이 많으니까 좋은데? 케플러 제3법칙을 발표합니다. 이건 뭐야? 바로 조화의 법칙이죠. 자, 또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 태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태양 주변을
지구가 빙글빙글빙글 돌고 있어. 맞죠? 접선 속도 이만큼으로 가고 있다. 한 이쯤 떨어진 것을 예를 들어서 누구 해볼까? 목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목성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목성은 있다만 했지. 얘는 접선 속도가 이만큼이야. 이해가? 접선 속도만 가지고 따진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누가 더 빠르니? 목성이 그렇지. 지구가.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쓰냐면은 접선 속도야. 아니 그 다음에 지구니까 Earth를 쓰면 될 거고 얘는 목성이야. 그러면은 주피터를 써주면 되는 거겠지.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지구에서 관측을 하니까 지금 어머 이렇게 있는 이 상황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몇 달 후에 오니까 지구는 여기로 왔단 말이지. 지구를 여기는 왔는데 우리의 목성은 어디 왔냐면은 여기 와 있어. 너무 크게 그렸다. 여기 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각속도는 누가 더 빠른 거야? 지구가 더 빠르죠. 그렇지. 지구가 더 빠른 거야. 이해가니? 보통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뭔가 그럴 것 같지 느낌에도? 그래서 요렇다는 걸 우리는 직관적으로 실에다 뭘 매달아서 돌려봐도 이제까지 경험상으로는 알고 있었었는데 케플러도 얘를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지금 지구가 한 바퀴를 돌아. 아니 그럼 주기가 t지요. 지구의 경우에는 1년입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써? 1y 이런 식으로 표시죠. 이어의 일자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한 바퀴를 돌았어. 아니 한 바퀴를 돌았으니까 이 원둘레입니다. 원둘레는 얼마야? 2파이 r이야. 맞니? 2파이 r이 될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바퀴를 돌아줬으니까 원의 둘레야. 그러면은 얘는 2파이 r이 지구는 한 바퀴가 이건 알아서 구하면 되겠죠. 2파이에다가 r 누구 집어넣어주는데? R은 지구 1AU 1억 5천 킬로미터 아스트로이컬 유닛 집어넣어주면 근데 되겠지. AU가 지구 중심에서 태양 중심이에요. 지구 중심부터 태양 중심까지 거리 1억 5천 킬로미터. 이해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계산을 쭉 해보니까 어떤 규칙이 발견이 됐냐면은 장반경, 단반경이죠.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t의 제곱과 r의 상승이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주기야 반지름인데 주기 제곱과 둘레의 상승이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R은 반지름입니다. 반지름이야. 미안 둘레 반지름. 근데 내가 라지알로 여긴 표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구는 완벽 거의 원에 가깝지만 수성 같은 경우에는 타운이라고 그랬잖아. 라지알로 썼으면은 지금 나는 장반경이다를 한 번 더 강조해 준 거야. 긴 쪽으로. 이해갔죠? 그러면 다시 여기 지구가 있어. 목성이 있어. 예를 들면은 목성 되나? 그러면 모든 행성이 다 장반경이 필요하죠. 장반경으로 계산해주면 되지. 자, 그러면은 이런 거다. 태양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애랑 몇 년이 걸리느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지구가 편해. 봐봐. 지구 기준으로 얼마니? 1억 5천. 그치? 얘 누구냐면은 1년의 제곱입니다. 얘가 누구랑 비례하냐면은 1AU의 상승과 비교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목성이라는 행성이 예를 들어 이렇게 목성일 리는 없지요. 미지의 행성입니다. 미지의 행성이 있는데 얘가 얼마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AU라고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3AU면은 몇 년 걸리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잖아. 이해가니? 그럼 몇 년 걸리냐? X년 걸려. X의 제곱입니다. 3의 상승이죠. 그럼 얘 얼마 나와? 27이지. 아니? 그러면은 얼마 걸려? 루트 27년이 걸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연이라고 했는데 연을 그냥 진짜
이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년의 숫자로 표현하신 거예요? 뭐 마음대로 상관없지. 2여로 표현하지 않나? 1년인데 1년 기준으로 얘 1년 기준으로 잡은 이유가 뭐냐면은 한 바퀴 도는 게 기준이야. 그치? 그러면은 얘네들 시간계도 다 달라진다.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도입하면은 그거 다 빼고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 얘 몇 년 걸리냐 이거 묻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구 입장에서 1년 기준으로 잡아버리는 거고 지구 입장에서 다 기준으로 잡는 거야. 이해 갑니까? 네. 자, 근데 케플러의 이 3법칙은 그런 거지. 브라이가 물려준 이 방대한 자료를 딱 봤더니 그럼 봐봐. 얘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를 다시 바꾸면은 t의 제곱은 r의 상수에 비례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비례 상수 k를 집어넣으면 돼. 근데 이 k 값이 모든 현상들이 다 비슷하게 나오는데 좀 소수점 뒷자리에서 좀 다 흔들려. 미묘하게들 오차가 난다란 말이지. 그래서 이 k 값이 좀 확실하지는 않았다. K 값은 응? 행성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행성마다 다른데 그 값이 아주 조금 차이 나. 많이 안 나. 정말 조금 차인데 그 조금의 미세한 값에 그거를 몰라가지고 그거를 약간 몰라서 k 값이 좀 흔들리지요. 이 얘기 왜 하냐면은 그래서 만유력 법칙으로 넘어갈 때 이 k 값이 흔들려서 만유력 상수가 이론값으로 한 번에 안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G가 무슨 10의 마이너스 몇승 그렇지. 6.67 일단은 그 전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케플러의 법칙입니다. 내용이 어려운 건 없다. 그렇겠지. 그 방대한 숫자를 보고 숫자의 수학적 규칙을 찾아내고 몇십 년 후에 숫자의 수학적 규칙을 찾아내고 또 몇십 년 후에 숫자의 수학적 규칙을 찾아냈으니까 케플러는 이것만 발표하는데도 수십 년이 걸린 거야. 일단은 여기까지 쭉 머릿속에서 정리하고요. 요 강의실은 시계가 없어. 깜빡했다. 시계. 우리가 중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잖아. 그러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중학교 때 배웠던 중력은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지. 그런데 이게 중력의 대명사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인지할 수 있는 중력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밖에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중력이라는 것은 질량이 가지고 있는 물체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우리 뉴턴 아저씨가 얘기했거든. 뭐라고? 모든 물체는 서로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자, 다시 케플러의 제1법칙에 의해서 케플러 법칙에 의해서 타원 궤도의 법칙이었단 말이지. 아니, 지금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의 행성은 태양 주변을 돌아. 그건 분명해. 근데 얘가 타원으로 돌고 있네? 이런 얘기였잖아. 그래서 타원 궤도고요. 얘가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는 규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주기와 반지름의 3배가 비례한다라는 조화의 법칙에 의해서 이 수학적 규칙을 찾아냈단 말이지. 이 수학적 규칙만 찾아냈을 때 우리가 시대의 천재라고 얘기하는 뉴턴은 의문을 갖습니다. 왜? 지금 케플러의 법칙, 브라이가 물려준 이 방대한 자료에 의해서 이 케플러의 법칙 맞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이 수성이 태양 주변을 빙글빙글 돈다는 것까지 타원궤도를 돈다는 건 안 알겠는데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성의 법칙에선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야 될 거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성의 법칙에서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줘야 되는데 왜 얘는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지 않고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설을 세우지요. 만유 인력 가설입니다. 만 가지의 물체는 옛날에 중국 사람들은 세상에 만 가지의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물질은 가지고 있다. 끌어당기는 힘을 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류력의 가설에 의한 이 공식을 케플러의 법칙으로부터 유도해내는데 공식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F는 G의 R의 제곱에 라지 M, 스몰 m이지요. 라지 M은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태양의 질량인 거고요. 그 다음에 스몰 M은 누구야? 그치, 지구의 질량 또는 행성의 질량이 될 겁니다. 왜? 케플러의 법칙에 의해서 유도해낸 거니까. 이건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 되는 거겠지. 뉴턴은 여기서 이거를 유도해냈는데 얘가 더 간단하게 나와버렸어. 그치? 지금 더 깔끔하게 단순하게 나왔으니까 교과서에는. 왜냐하면 케플러의 법칙이 어떻게 유도된지 잘 나오니까 그 과정을 가지고 유도해버렸는데 지금 여기서는 얘가 더 깔끔하게 나왔으니까 나는 반대로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해줄게 라는 얘기인 거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태양이 있고 이 주변에 행성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잠깐만 어떻게 되더라. 생각이 잘 안 나 사실은. 자 여기 이렇게 갈 거고 얘가 접선 속도 V일 거고요. V는 얼마야? T분의 2파이 R일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얘가 누구야? 우리가 이거는 구식력이야. 우리가 이거는 구식력 공식은 어떻게 된다고? F는 아래 제곱 아래 MV 제곱. 그렇지 MV의 제곱입니다. 맞지? 그 다음에 얘는 구식력의 정체가 누구라고? 뉴턴이 증명한 만류력이라고. 일단 저기 M 있잖아요.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M? 얘? 네. 밖으로 어디로 나오지? M하고 R분의 V 제곱 아니에요? 같은 말 아니야? 저거는 R분의 M이잖아요. 네가 지금 묻고 있는 게 이거야? 똑같은 거네. 아, 아이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걸 질문한다. 이제 만류력 있잖아. G의 R의 제곱에 라지 M, 스몰 m인 것을 얘네 둘이 잡아당기는 이 만류력의 정체가 구심력인 거니까. 맞지? 얘를 증명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얘를 한번 계산해 본다라고 얘기하면은 행성의 질량 약분될 거고요. 아니? 그러면은 V 제곱은 얘가 여기로 올라갔지. 자, 얘도 약분이 되겠네. 그러면은 R분의 G M으로 나옵니다. 맞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V 제곱은 T의 제곱에 4 파이 제곱 R의 제곱입니다. 맞니? 둘 다 속도의 제곱으로 나오게 될 거니까 얘를 지금 여기서 집어넣어주면은 R분의 G M이야. 아니?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T의 제곱을 이쪽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R을 갖다가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4 파이 제곱 얘네들을 이쪽으로 넣어줄까? G M에 요를 이쪽으로 넘겼어. R의 3승은 얼마가 되는 거야? 얘 이쪽으로 넘겨서 T의 제곱으로 나옵니다. 이해가지? 자, 얘는 만류력 상수고요. 얘는 누구야? 태양. 지구 질량, 아니 태양 질량, 그치? 태양의 질량입니다. 4 파이는 얼마야? 3.14 얼마 우리가 아는 숫자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미 결정된 비례상수인 거야. 네. 그러니까 조화의 법칙이 지금 증명된 거 보이지요? 이해갔지? 원래 뉴턴은 이거를 가지고 얘를 유도했는데 지금 딱 교과서에서는 얘가 더 복잡하게 나오고 얘가 더 짧게 나왔기 때문에 역을 한 거야. 근데 내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 지금 T의 제곱은 K의 R의 상승인데 이 값이 미묘하게 흔들린다, 조금씩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 이 값이 조금씩 다르니까
여기서도 이 g의 값이 다 조금씩 달랐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지 못했다는 거지. 근데 이 g 값이 확실하지 않은 거 빼놓고서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만류역의 공식을 완성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다 나와 중량 함수라서 나와 있는데 케플러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 케플러의 법칙으로부터 유도됐다는 얘기를 그냥 생략한 거지. 아 밑에 있구나. 중력 법칙으로서 케플러 제3법칙 유도 나와 있네. 이거 중량 함수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중력 상수가 뭐야? 이거 앞에 만류인력 상수에다가 G 붙어 있는 거. 그치 이 G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게. 자 다시 한번 케플러는 이 공식으로 완벽하게 증명 그 브라에가 물려준 데이터로 요 수학적 규칙을 찾아낸 거야. 네. 그리고 그 과정에 의해서 이 수학적 법칙을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유도를 해서 이 공식을 찾아낸 거야. 근데 이 K 값이 정확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이 G 값이 정확하지 않았어.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럼 어떻게 찾아냈대? 실험으로 찾아낸 거야. 후세의 많은 후배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는데 그 중에서 캐번디시라는 아이가 캐번디시의 실험을 보면은 이런 일은 맞나? 아마 맞을 거야. 요 강의실에 한 4배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집에서 캐번디시가 이런 실험을 해. 여기에다가 굉장히 단단한 용수추를 갖다 놓고요. 여기에다가 거울을 갖다 놔. 그 다음에 그대로 여기에다가 쇠를 매다 놓은 거야. 뭐 한 1kg짜리. 1kg 좀 크려나? 한 100g? 뭐 요 정도? 1kg이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인지 알지? 요 책 하나의 무게가 1kg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아니면 뭐 한 500g짜리에 쇠 구슬 2개를 매달아 놓고 레이저를 쏜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레이저라기보다는 그냥 빛을 쏜 겁니다. 빛을 쏘니까 어떻게 되니? 쭉 여기에 뭐가 생겨? 그림자가 생기겠지. 여기 쇠를 못 통과할 테니까. 맞니? 자 그러니까 여기를 일단은 표시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어마무시하게 큰 쇳덩어리 2개를 여기에다가 놔두고요. 여기에다가 놔둡니다. 그러면 만류역의 법칙이 진짜라면은 얘는 얘한테 끌려올 거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끌려올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한 번 움직여. 그럼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 빙글빙글 원래 돌아줘야 돼. 근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면 용수철이 버텨주고 있잖아. 그치? 용수철이 잡아당기면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비틀잖아? 제자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당겼을 때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단단하기를 우리가 탄성 개수, 용수철 상수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얘를 뒤틀었을 때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 비례 상수를 뒤틀린 상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수철의 복원력이라고 얘기하지. 제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F는 마이너스 KX 잡아당긴 만큼 되돌아가려고 하는 요 K 값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뒤틀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될 거야 공식이. 그래서 얘는 타우 세타인데 뒤틀림 상수입니다. 돌아간 각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역시 요 값에 의해서 이 힘이 세진다. KX예요. 마이너스 KX. X 제곱 아니에요? KX 탄성력 1cm 늘어나면 1N, 2cm 늘어나면 2N, 3cm 늘어나면 3N이잖아. 옛날에 마이너스 KX 제곱 썼던 것 같은데. 그거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에너지 값이었고. 그래서 얘는 뒤틀었을 때, 얘는 잡아당길 때, 얘는 뒤틀었을 때, 뒤틀었다, 비틀었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는 뒤틀림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얘가 잡아당겨서 돌았어. 얘가 돌면 어떻게 돼? 용수철이 버티려고 하겠지. 그래서 이 아이의 용수철의 복원력과 얘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이 복원력과 그 다음에 이 쇠추가 잡아당기는 만류력의 크기가 똑같아지는 그 순간 어떻게 될까?
쇠는 멈추게 되겠죠. 음, 맞니? 이 빛에 의해서 그림자를 표시했으니까 우리는 알 수 있어. 얘가 각도가 몇 도가 돌아갔는지. 이 돌아간 세타를 여기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뒤틀린 성수값 알고 있겠지, 용수철 연구에서. 그러면은 이 만류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쇠가 엄청 크겠네요. 엄청 커. 자, 이 강의실에 한 4배 정도 되는 크기의 쇠다면 아니 실험실에서 실험을 했다라는 얘기야. 진짜 저는 딴거 쳐요 그러면. 그래서 요 실험이 이때 캐ven디시가 발표한 이 실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만류력 상수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에서 오차가 1.5%인가 밖에 안 납니다. 엄청나게 단순하고 깔끔하고 대신에 좀 이만한 쇳덩어리를 어디서 구할 거야. 그렇지. 그런 실험이었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무식한 실험의 특징은 데이터가 명확해. 다른 변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터가 나왔다 그러면 이 값은 웬만하면 오차가 거의 없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다라는 얘기죠. 아, 진짜 저기 땡겨져요? 캐ven디시 실험은 이렇게 나왔대. 그래서 이거를 발표하고 그럼 보통 이걸 캐ven디시 상수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될 건데 처음에 이 가설 이론을 발표한 뉴턴이 천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만류력 상수다라고 다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저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잠시 그러면 또 지우고 그 옛날에 또 그 호랑이 반반 피던 그 시절에 우리 뉴턴 아저씨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대. 누군가가 지구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다라면은 관성에 의해서 빙글빙글 돌려고 한다면은 속도가 얼마야 할까? 그러면은 이거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다. 뉴턴 시대에는 인공위성 같은 건 상상도 못했을 거야. 근데 결국 인공위성인 거잖아. 그쵸. 그치? 뉴턴은 그걸 계산해 보셨대. 그래서 지표면이 R이야. 아니 지표면을 가지고 바로 지표면 위에서 누군가가 빙글빙글 돌아. 그럼 얘는 관성력에 의해서 속도 V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겠죠? 속도 V로 가려고 했었을 때 이때 얘는 관성력의 공식은 얼마야? F는 MA입니다. 요 관성력이 원의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이야. 이 구심력과 F는 R분의 mv 제곱과 크기가 똑같고요. 얘가 만일 수직이면은 등속 원운동을 한다까지는 뉴턴 시대에도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지구가 완벽한 구형이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바로 지편 위에서 어떤 물체를 내가 몇 미터 파스크로 쏘면은 얘가 영원히 지구 주변을 빙글빙글 돌 것이냐. 이게 궁금했대. 지금은 인공위성이 쭉 궤도까지 올라가서 그다음 때 한번 쏘면은 영원히 돌아줘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되게 필요한데 뉴턴 시대에는 인공위성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엄청난 놈이죠. 뭐 굳이 비교한다면 달 정도 있겠다. 여담이지만은 인공위성의 수명은 배터리 수명이야. 인공위성한테 배터리가 왜 필요할게? 태양광이 없어서 때. 태양광이 없는데 왜? 여기서 완벽하게 속도 V로 날려보냈어. 그럼 영원히 지구 주변을 돌아야 돼. 맨 처음에 그 속도를 맞출 때 필요하고. 운동이요. 그런데 계속 배터리 안 쓰면은 배터리 수명이 끝나면 끝납니다. 아예 근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주에서 도는 거 아니에요? 인공위성은? 우주에서. 그러면 인공위성은 지구 주변을 도는 애들 인공위성이잖아. 그러면 무엇 때문이냐면은 그 자동으로 평형을 이루어줘야 돼. 인공위성이 완벽한 질량이 골고루 펴져 있는 구가 아니잖아. 맞지? 그럼 무게 중심이 완벽하게 중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기울어진다고. 기울어지면 그 다음 어떻게 돼? 궤도를 이탈해버리는 거겠지. 그래서 인공위성한테 장착된 배터리는 인공위성이 계속 평행하게 수평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것을 그것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딱 계산을 하면 되는 건데 이 구심력의 정체가 뭐라고? 구심이 중요해요. 그렇지, 중력이죠. 그럼 G의 R 제곱분의 L은 이렇게 될 거니까 다시 한번 계산하면은 얘랑 얘가 약분됩니다. 얘랑 얘도 약분이 되죠. 그럼 내가 원하는 V 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야? R분의 GM일 거니까 내가 원하는 V는 R분의 GM의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니? 요 길이에 따라서 처음에 쏘아 보내는 이 속도가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될 거야. 요거를 우리가 뉴턴 아저씨가 궁금해서 사고 실험, 이거 실제로 실험할 없었지, 인공위성이 없으니까 생각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똑똑하네. 그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쓸데없는 공부를 좋아한다라는 얘기인데 나 이런 거 혼자 사고 실험해봤습니다 라고 보통 자소서를 쓰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저 여담이지만은 우리 이런 거 한번 봐봐. 문제를 풀 때 이런 거야. 지구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달이 있어. 우리 준호는 달 탐사선을 타고 달까지 갑니다. 이해가니?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탐사선이 갖게 되는 위치 에너지야. 탐사선이 쭉쭉쭉쭉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쯤 왔다 그럴까? 한 여기쯤 왔다라고 해보도록 하자. 여기까지 왔었을 때 이때 탐사선의 위치 에너지는 이라고 시험 문제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 지구와 탐사선 사이의 거리야. 맞니? 그러면은 첫 번째 뭐냐면 지구와 탐사선 사이에 자 그럼 뭐야? 위치 에너지니까 힘 곱하기 거리가 되는 거겠지. 그치? mgh가 될 거잖아. 맞니? 그러면은 지구의 중력이야. 뭐가 되니? 만류력입니다. g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인 건데 조심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중심력 조심. 그치 이겁니다. 우리가 탐사선이 간 거리는 누구냐면은 h야. 지표면부터 지표면까지의 거리일 건데 여기서는 뭐 해줘야 돼? 지구 반지름 더해줘야 돼. 이해갔죠? 그래서 얘가 h야. 그래서 여기가 h1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h2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r 더하기 h1인 겁니다. 지구 중심부터 탐사선 중심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지구 표면과 달 표면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이건 아니면 돼. 두 번째, 자 그래서 지구 질량 곱하기 탐사선의 질량이야.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되니? 곱하기 거리지요. 둘 사이의 거리 뭐 해줘야 돼? R 더하기 H1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게 지구와 탐사선 사이의 위치 에너지야. 그 다음에 누굴 더해줘야 돼? 탐사선의 위치 에너지잖아. 그러니까 더하기 두 번째는 누구니? 지구와 달 사이의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야. 힘 곱하기 거리야. 얼마가 되는 거니? G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H2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스몰 r이라고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스몰 r입니다. H2 제곱이죠. 그 다음에 라지 M 스몰 m인데 이 라지 M은 누구야? 지구의 질량이거든. 여기서의 라지 M은 누구니? 달의 질량이죠. 지구와 달 사이의 질량비는 81대 1 정도 나옵니다. 저 오른쪽에 지구와 달 사이예요. 인공위성 달이 아니고. 아 미안, 인공위성 탐사선 탐사선과 달 사이야. 곱하기 탐사선의 질량이죠. 곱하기 어떻게 줘야 돼?
R 여기 H2부터 썼구나. H2 더하기 R 해줘야 위치 에너지죠. 이 둘을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 위치 에너지잖아. 그러면은 이 탐사선이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지구로부터 갖게 되는 위치 에너지와 달러부터 갖게 되는 위치 에너지 두 개를 더해줘야 돼. 그럼 저기 오른쪽에 있는 G에는 곱하기 6분의 1 해야 돼요. G에다가는 달이 지구의 중력 6분의 1. 아니야, 얘는 만류력 상수잖아. 아, 그치? 얘 G양이 이게 81배 차이 나고 요 거리가 더 짧기 때문에 같은 G를 넣어줬는데 최종적으로 6배가 차이가 나는 거야. 얘도 6.61 곱하기 11 마이너스 11승이고요. 얘도 6.61 곱하기 11 마이너스 11승입니다. 좀 쉬운 문제 나와요? 아, 나오지 않을까? 통합과학에서도 이 정도 나올 거야. 학과에서는 저 공식이 안 나오지 않을까요? 나올 것 같은데 만류력 공식을 모르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오게 될 거고요. 재밌는 거 한번 하나 하자면은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지구가 있는데 선생님이 지구 중심에다 구멍을 뚫어버렸어. 대박. 그리고 우리 준호가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딱 쳐다보고 있길래 선생님이 가볍게 밀어줬어. 그러면 우리 준호가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여기서 최고 속도가 됐다가 점점 느려져서 그림이 좀 이상한데 여기서 이렇게 최고 속도가 됐다가 그치 점점 좀 더 이거 최고 속도니까 이렇게 그리면 좀 더 보기 편하지. 여기까지 오거든, 그치? 여기까지 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도로 여기로 빨려 들어가. 그래서 여기서 평생 단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갔니? 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얘는 일정하게 잡아 끌어지는 힘이 아니야. 아까 단진동 힘의 크기가 계속 변하는 애였지. 맞지?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점점 이렇게 끌려오게 되면서 만일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만큼의 만류력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선생님 내가 여기 있었을 때 이쪽의 만류력은요? 이쪽의 만류력도 있을 거잖아. 얘네들 다 계산해 줘야 되니까 점점 끌려가는 힘은 약해집니다. 약해지지만은 운동 방향이가 빨라지는 거야. 얘는 등가속도 운동 아니라는 거지. 단순동의 운동은 점점 힘이 약해져서 최고 속도가 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힘이 점점 세져서 정지하게 되고 이런 운동을 하게 되죠. 영원히. 저 미셨어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맨날 밀잖아. 뭐 새삼스럽게. 자,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63, 64페이지를 완전 꼼꼼하게 읽고요. 그 다음에 65, 66페이지가 숙제야. 네. 으아.